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6.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6장.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습관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는 실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가닥이 점점 강해지고 다른 실까지 더해져서 굵은 밧줄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단단하게 묶어버린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과거 행동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연결시키고 새로운 행동에 놀라울 정도의 기쁨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 우리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지루함, 좌절, 분노, 압박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런 감정을 끝내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개발한다.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이나 섹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술이나 마약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행동을 통해 그들의 신경 경로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순간 어느 정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그 전략을 바꾸려면 간단한 6단계를 거쳐야 한다. 6단계의 목표는 신경 경로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직접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는 길이며 더 효과적인 우아한 길이다. 이 NAC 6단계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우여곡절 없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직접 빠르게 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NAC 마스터 1단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당장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한다.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나를 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20분 동안 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장황하게 늘어놓곤 한다. 우리는 무엇이 됐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집중한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만 더 갖게 될 것이다.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구체적일수록 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를 고통에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보다 변화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변한다면 고통을 겪을 거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변화가 가져올 미지의 것을 두려워한다. NAC 마스터 2단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라.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는 것에 엄청난 고통을 연상시키고 새로운 경험에 엄청난 기쁨을 연상시켜라.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변화는 대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동기부여의 문제다. 누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당장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행복해지는 게 좋을걸? 이라고 위협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꿀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당신은 그저 변화해야지 하면서도 반드시 변화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설령 반드시 변화하겠다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강렬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긴박감을 만드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느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얼마나 동기부여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두 가지 힘, 즉 고통과 기쁨 중 어느 것에 연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신이 인생에서 이룬 모든 변화는 무엇이 고통을 의미하고 무엇이 기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신경 연상을 바꾼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변화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흡연으로 인해 암이 걸리고 싶지 않다. 통제할 수 없는 불같은 성질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를 잃고 싶지 않다. 아이들을 가혹하게 대해서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남은 인생을 우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피해 의식을 품고 싶지 않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기껏 담배를 끊었는데도 암으로 죽는다면 괜히 담배가 주는 즐거움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애써 성폭력 당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렸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변화에 대해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연결하면서 이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되면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전력을 다하기만 하면 한순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통의 한계점까지 가보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강렬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지점에서 당신의 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충분히 겪었어. 이제 이런 감정으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더 살 수 없어. 예를 들어 당신은 부부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참을 만큼 참았어. 정말 고통스러웠고 불행했지만 어쨌든 참고 살았지. 왜냐고? 그러면 언젠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합리화했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왜 진작 떠나지 않았지? 불행하게 살면서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사람을 떠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고 있잖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그런 불행한 관계에서 버티는 고통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진다. 한계점에 다다라 마침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마도 당신의 몸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마침내 비만에 대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하루도 더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고통의 한계점까지 이른 경험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를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거나 뒤뚱거리며 계단을 올라갈 때 살찐 양 허벅지가 서로 맞닿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옆구리에 찐 살이 늘어져 겹치는 것을 보았을 때일 수도. 게 사료 먹기 다이어트. 얼마 전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성이 살을 빼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살을 빼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될 한계점에 이르렀다. 내게 배운 것을 토대로 그들은 자신들을 한계로 몰아넣을 지렛대가 필요했다.
그들은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 실패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발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유명한 알포, 개 사료 통조림을 통째로 먹겠다고 공언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결심을 공개하고 결심을 잊지 않도록 캔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들은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캔에 붙어 있는 라벨을 읽었다. 라벨의 성분표에는 말고기 덩어리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침내 무사히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지렛대는 우리가 쉽게 들어 올릴 수 없는 큰 짐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이런 지렛대의 힘은 흡연, 음주, 과식, 욕설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우울감, 걱정, 두려움, 부적응 같은 감정 패턴에서 자유로워지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당신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감정 차원에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변화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고통의 정도가 충분히 강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 고통의 한계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개개인을 치료할 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변화를 단번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급적 가장 큰 지렛대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모든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지금 당장 변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한다. 나는 보통 한 세션에 $3,000의 수강료를 받는데 이렇게 비싼 수강료를 받는 것은 지금 당장 변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하면서 그만한 돈을 투자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 당장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상담하지 않고 도로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고객들은 장장 30분에 걸쳐 정말로 변화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당장 변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식의 지렛대를 사용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철학자 니체의 말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 견뎌낸다. 나는 모름지기 변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아는 것이 20%만큼 중요하다면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이 80%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들을 모두 모은다면 몇 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1분 안에 변화시킬 수 있다. 충분히 긴 지렛대와 충분히 강한 버팀목이 있다면 지구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 당신을 위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오는 고통이다. 당신이 세운 삶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세운 관점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세운 기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 정체성과의 괴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준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만든 지렛대는 우리가 변화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가하는 압박이다. 인간의 성정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힘이다. 많은 사람이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들이 틀렸다거나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모순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밖에서 가해지는 압박은 밀어낼 수 있지만 안에서의 압박은 거의 저항하기 어렵다. 이처럼 안에서의 압박은 당신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면 정체되기 마련이다. 당신이 현재의 행동 패턴에 대해 극도로 불만을 품지 않는 한 변화를 위해 동기부여하기 어렵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압박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화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변화하는 것은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렛대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고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보라.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우리는 대개 변화의 대가를 예상하느라 분주하지만 반대로 변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을 것인가? 행여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지는 않은가? 변하지 않을 경우의 고통이 매우 현실적이고 강렬하고 즉각적인 느낌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그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자녀, 당신이 아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머릿속으로 자세히 그려보라.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기쁨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사용해 긍정적인 감정을 변화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변한다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내 인생에서 지금 이것을 바꾼다면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변했다면 지금보다 어떤 다른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내 가족과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얼마나 더 행복해 할까? 중요한 것은 변화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하는 그럴듯하고 강력한 이유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변화할 원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지렛대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신경계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에 고통을 연결하고 변화하는 것에 기쁨을 연결한다면 이제 당신은 변화의 원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NAC의 세 번째 마스터 단계로 가보자. NAC 마스터 3단계.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패턴을 깨뜨려라. 같은 이미지와 같은 생각에 집중하고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사고 패턴을 발달시키면 어떤 특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새로운 결과를 원하면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리석음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오해하지 말라. 당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이런 비유를 대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변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은 지금 당신 안에 있다. 단지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련의 신경연상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신경 경로를 다시 조정해서 좌절과 두려움보다는 소망의 방향으로
당신을 일관되게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거나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크다고 해도 같은 부적절한 패턴을 계속하면서 같은 행동만 반복한다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좌절만 맛보게 될 것이다. 방에 갇힌 파리를 본 적이 있는가? 방에 갇힌 파리는 밝은 빛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계속 창문에 머리를 부딪힌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변화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갖고 있고 강력한 지렛대도 가지고 있다 해도 닫힌 창문으로 계속 나가려고 한다면 모든 동기부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출구를 찾는 파리만이 나갈 기회를 잡는다. 우리가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면 같은 결과만 얻을 뿐이다. 레코드 음반은 연속적인 홈 패턴의 소리가 인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소리를 낸다. 하지만 그 레코드의 바늘로 수십 번 흠집을 내면 어떻게 될까? 계속 흠집을 내면 어느 시점부터는 홈의 패턴이 망가져서 레코드가 다시는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부정적 행동이나 감정의 패턴을 깨뜨리는 것만으로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렛대의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NAC의 이 두 단계, 부정적 패턴의 중단과 지렛대 형성만으로도 사실상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NAC의 다음 단계는 그 변화가 지속되게 하고 즐겁고 힘을 불어넣는 새로운 선택을 개발하는 방법일 뿐이다. 최근 시카고에서 3일간 주최한 무한능력 세미나에서 재미있는 패턴 깨뜨리기 방법을 생각해냈다. 한 남성이 초콜릿 먹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가 초콜릿 중독자라는 정체성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실제로 그는 나는 세상을 원해. 하지만 초콜릿만 있으면 돼. 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런 걸 보면 그가 초콜릿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많은 부차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감정적 패턴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이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것에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부상을 입었더니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시중을 들며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부상이 빨리 낫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 한다. 물론 당신은 잘 해내겠지만 부수적 이익의 맛이 너무 강하면 변화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부수적 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된다. 그들은 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행동이나 감정 패턴을 유지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울한 감정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주변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길 원하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 주변의 관심에 대한 욕구가 승리하면 그들은 우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주변의 관심은 부수적 이익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변화해야 할 충분한 지렛대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그 남자는 초콜릿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주변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부차적 이익이 수반되면 지렛대의 힘을 더 높여야 하는데
나는 이를 위해 부정적 패턴 깨뜨리기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 저에게 초콜릿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셨는지요? 잘하셨습니다. 그 오래된 패턴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게 뭐지요? 나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몸매를 만들려면 앞으로 9일 동안 초콜릿만 먹도록 하세요. 초콜릿 외에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고 그 남자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물었다. 음료를 마시는 건 괜찮나요? 내가 대답했다. 네, 물은 마실 수 있어요. 단 하루에 4잔뿐입니다. 그러고는 초콜릿만 먹어야 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좋아요, 토니. 그게 원하는 거라면 그 정도야 굳이 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바보로 만들고 싶진 않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세미나를 계속 진행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봤다면 놀랐을 것이다. 마치 마술처럼 세미나 참가자들의 주머니, 지갑, 가방 속에서 수십 개의 초콜릿 바와 사탕이 쏟아져 나와 그에게 전달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의 앞에는 베이비 루스, 버터핑거, 스니커즈, 밀키웨이, M&M, 아몬드 조이스, 페니파머 등 온갖 초콜릿들이 넘쳐났다. 세미나장 밖 로비에서 그를 만났더니 허쉬의 키세스 초콜릿을 까서 입에 넣으면서 마치 이 게임은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말했다. 고마워요, 토니. 아주 멋진 게임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나와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의 몸을 이용해 지렛대를 만들어 그의 패턴을 깨뜨리려고 했을 뿐이다. 설탕을 먹으면 얼마나 목마르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 하루가 끝날 무렵 그 남자의 목구멍은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이 계속 허쉬의 크라켈 초콜릿 바를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씬 민트 쿠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초콜릿에 대한 열정은 이제 없어진 게 분명했다. 이틀째가 되자 그의 유머 감각은 사라졌지만 아직 패배를 인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초콜릿 좀 더 드시죠. 라고 말하자 그는 쓰리 머스키티어스 초콜릿을 까며 나를 노려보았다. 사흘째 아침. 그는 마치 밤새 토한 사람처럼 몸을 질질 끌며 세미나장에 나타났다. 내가 아침 식사는 잘 드셨나요? 라고 묻자 사람들이 웃었다. 그가 힘없이 대답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초콜릿을 좀 더 드시지요. 뒤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그에게 또 다른 초콜릿을 건넸지만 그는 뜯거나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벌써 질렸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힘내세요. 선생님은 초콜릿 챔피언이잖아요. 나는 그를 더 부추겼다. 좀 더 드세요. 최고의 초콜릿이잖아요. 마운즈바 어때요? 땅콩 M&M은요? 로키 로드 캔디도 한 상자 있는데 그냥 맛보지 그래요. 입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내가 더 부추길수록 그의 안색은 더 창백해졌다. 내가 좀 더 드시죠. 라고 말하자 마침내 그는 폭발했다.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가 자기가 한 말을 깨닫자 청중이 크게 웃었다. 내가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됐습니다. 초콜릿은 내버려두고 자리에 앉읍시다. 나는 그가 초콜릿 대신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초콜릿이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초콜릿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을 기쁨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신경 통로를 만든 것이다. 나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조건화시킴으로써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의 오랜 초콜릿 중독을 파워 호흡, 운동, 수분이 충분한 음식, 적합한 식단 등과 같은 건강한 행동으로 대체하도록 도왔다. 내가 이 남자에게 사용한 지렛대는 무엇이었을까? 당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몸에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명백한 지렛대다.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패턴도 깨뜨렸다. 다른 상담자들은 모두 그에게 초콜릿을 그만 먹으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요구했다.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는 초콜릿을 먹는 것에 자신이 느낀 고통의 감정을 빠르게 연결시켜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신경 고속도로가 깔렸고, 그가 과거에 깔아놓았던 허쉬 초콜릿 고속도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격을 당했다. 사람들은 개인 치료를 위해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털어놓는다. 내 문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지른다. 여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깜짝 놀란다. 내가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대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자제력을 되찾는다. 사실 그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일종의 히스테리다. 하지만 그들이 곧바로 자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패턴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 즉,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압박을 느끼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즐겁고 혁신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다시 우울해지면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오르며 가장 바보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보라. 할렐루야! 오늘은 발냄새가 안 난다네? 이런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이 당신의 관심사와 마음 상태를 확실하게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까지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당신이 자주 과식을 해서 일을 멈추고 싶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기술을 알려주겠다. 다음에 식당에 가서 과식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식당 한가운데로 가서 뛰어오르면서 당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며 목청껏 외쳐보라. 이 돼지야!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서너 번 하면 결코 더 이상 과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창피한 행동에 큰 고통을 연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옛 패턴을 깨뜨리는 방식은 터무니없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패턴을 깨뜨리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 즉시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패턴 깨뜨리기는 우리 일상에서 매일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 당신의 집중 패턴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친구와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대화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려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패턴 방해의 대표적인 예다. 변화하고 싶은데 당신이 과거의 일련의 부정적인 결과에서 기쁨, 즉 부차적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즉시 그 패턴을 깨뜨려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 이것이 다음 단계다. 그것이 우리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 될 때까지 계속 조건화 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 패턴을 깨는 방법.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패턴을 여러 번 깨뜨리다 보면 그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패턴을 깨뜨리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 기억에 연결된 감정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우리 마음속의 특정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큰 소리로 당신을 나무라면 그 기억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서
상사가 당신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당신의 기분은 점점 더 나빠진다. 왜 그 기억이 당신에게 계속 악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 기억을 마음속에서 수차례 지워버리고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어쩌면 그저 재미있는 기억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연습해 보라. 당신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화났던 상황을 떠올려 보라. 먼저 앞서 살펴본 NAC의 처음 두 단계를 실행한다. 지금도 그 상황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기를 원하는가? 왜 그렇게 느끼고 싶은가?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이 상황과 연결시킨 감정 때문이다. 오히려 그 상황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지렛대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기분 나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끔찍하겠지. 그 상황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달고 다니거나 계속 화를 내며 그 대가를 다 치를 셈인가. 지금 당장 그 감정을 바꾸기만 하면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말이다. 부정적 패턴 재구성하기. 당신은 이제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을 좌절시켰던 감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지금 당장 지워버려라. 그 다음 단계를 잘 읽고 따라 해보자. 1. 당신을 괴롭혔던 상황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라. 그것을 당신과 상관없는 영화라고 생각해보라. 그 상황에 대해 속상해하지 말고 일어난 모든 일을 과거의 일로 바라보라. 2. 똑같은 상황을 만화 영화로 만들어 보라. 의자에 앉아 실없이 웃으며 크게 숨을 몰아쉬고 일어났던 일의 영상을 가능한 빠른 속도로 거꾸로 돌려보라.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 모습도 거꾸로 돌리면 말을 삼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일어났던 영상을 빠른 속도로 되돌려 보았다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다시 앞에서부터 돌려본다. 영상의 색상을 바꿔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무지개색으로 예쁘게 칠하라. 당신을 화나게 하는 특정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귀를 미키마우스처럼 크게 그리거나 코를 피노키오처럼 길게 그려보라. 적어도 앞뒤로 10번 이상 돌려보라.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유머를 가미해 기억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바꿔보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음악도 넣어보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여도 좋고 어디선가 본 만화, 영화, 음악이어도 좋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소리를 당신을 괴롭혀온 옛 이미지와 연결해 보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뚜렷하게 바꿀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뒤로 돌리는 속도와 그것에 얼마나 멋진 과장된 유머 감각을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3. 이제 당신을 괴롭혔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라. 이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과거의 패턴을 쉽게 깨뜨릴 수 있으며 다시는 예전의 부정적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의 이유를 일일이 분석하고 따지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그 상황에 연결시켜 놓은 감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이 작업은 상황을 시시콜콜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처럼 과거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기억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어째서 그러냐고? 우리의 모든 느낌은 마음속에 집중하고 있는 이미지, 그 특정 이미지와 연결시킨 소리나 감정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미지와 소리를 바꿈으로써 과거의 기억에 대한 느낌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조건화 시키면
다시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패턴을 깨뜨리는 한 가지 방법은 마약을 끊듯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한순간에 끊는 것이다. 그동안 해오던 패턴을 중단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일을 생각하는 신경회로가 점점 사라진다. 신경 연결은 처음 한번 만들어질 때 뇌가 길을 만들지만 그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나 나중에는 그 길을 잃어버린다. 이제 당신의 발목을 잡았던 패턴을 깨뜨렸으니 다음 단계로 가보자. NAC 마스터 4단계.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새 대안을 만들어라. 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에는 네 번째 단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를 시도해도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는 잘 도달한다. 옛 패턴을 고통에 연결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기쁨에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옛 패턴을 깨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옛 패턴을 대체할 새로운 패턴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경 패턴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패턴들은 아주 잘 확립되어 있지만 때로는 부작용도 있다. 잘 길들여진 습관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해도 당신이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다시 옛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잘 따라왔다면 이제 당신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동안 당신을 방해해온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용할 지렛대도 갖게 되었고 옛 패턴도 깨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부작용 없이 당신에게 기쁜 감정을 줄 일련의 새로운 선택으로 옛 패턴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담배를 끊었다면 담배를 피우던 옛 패턴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가급적 많이 생각해 내야 한다. 옛 감정이나 행동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새 감정이나 행동에서도 부작용 없이 여전히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전의 걱정거리를 무엇으로 대체했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당신이 과거에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흡연, 음주, 근심 걱정, 그 외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이나 행동에 빠져 있던 고통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대체할 기쁜 감정을 누릴 방법이 확실하지 않다면 스스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은 옛 행동을 대체할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 친구 프렌 타케트는 좋은 예다. 프렌과 내가 처음에 개인의 무한한 힘이라는 TV쇼를 함께 시작했을 때 나는 그의 한 가지 습관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가 씹는 담배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젠가 회의 도중에 그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침을 뱉는 것이었다. 에너지 넘치고 우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20년 넘은 그의 습관이었다. 나중에 프레는 내게 씹는 담배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씹는 담배는 그에게 친한 친구 같은 존재였다. 혼자 여행하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 담배를 씹으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친구들에게 섹스와 씹는 담배 중 하나를 택하라면 씹는 담배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거짓, 신경연상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은가? 그는 신경회로에 씹는 담배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가는 길로 삼았다.
그 도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신경회로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굵은 가닥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길을 바꾸었다. 무엇이 그의 행동을 변화시켰을까? 그는 자신에게 지렛대를 사용했다. 어느 날 한 친구, 바로 나의 작은 도움으로 그는 씹는 담배가 그가 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품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는 담배를 씹는 모습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프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훼손시킬 수 없는 기준이었다. 그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씹는 담배가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떠올리면서 씹는 담배에 대한 생각이 멀어지게 했다. 그러자 그렇게 즐겼던 씹는 담배의 맛이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미지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렛대가 되었고 마침내 씹는 담배를 기쁨으로 연결시켰던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프레는 씹는 담배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나리지웨어라는 자신의 회사를 월가에서 가장 성공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로 키워냈다. 더 짜릿한 것은 그가 진실한 여성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꿈꾸던 여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사귀면서 다른 무엇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감정과 느낌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래된 패턴을 기꺼이 깨뜨리면 대개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주기 위해 대체 패턴을 찾는다. 흡연 패턴을 깨뜨린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뇌가 예전의 흡연과 같은 기쁜 감정을 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다가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과거의 패턴을 끊고 난 후에는 의식적으로 기존의 행동이나 감정을 대체할 새로운 행동이나 감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에 관한 연구.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재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학자 낸시 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변화는 복잡한 분야에서도 대체 행동이 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첫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사법 체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부적인 강압을 통해 강제적으로 마약을 끊게 했다. 지렛대의 힘을 언급할 때 이야기했듯이 외부적인 강압으로 인한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그룹의 사람들은 강압이 풀리자마자, 즉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갔다. 두 번째 그룹은 본인들 스스로 마약을 끊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지렛대는 주로 마음속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행동 변화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대개 2년 동안은 지속되었다. 첫 번째 그룹보다는 변화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다시 되돌아간 것은 마약을 중단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 쾌락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다시 마약 습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로 오랫동안 그들을 통제해온 신경 경로를 대체할 새로운 경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이 마약 중독 전부터 추구했던 것, 즉 마약으로부터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새로운 대안을 갖게 했다. 이들은 기쁨이 충만한 관계, 영적인 깨달음,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다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변화가 평균 8년 이상 지속되었다. 마약 습관을 끊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NAC의 네 단계를 잘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변화가 8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제부터 배울 중요한 단계인 NAC의 다섯 번째 단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AC 마스터 5단계. 새 패턴이 지속될 때까지 조건화 시켜라. 조건화는 당신이 시작한 변화가 일관되게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조건화 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경 경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다. 대안을 찾았다면 그 일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느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러면 당신의 뇌가 일관되게 그런 결과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연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이 새로운 대안을 감정의 강도를 높여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당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감정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신경 경로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며 결국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조건화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새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항상 다니던 출구, 옛 습관을 만나더라도 그 출구를 빠른 속도로 지나칠 수 있다. 사실 이제는 다시 그 출구로 나갈 일이 없다. 조건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최근 미 프로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위대한 선수 레리 버드가 점프슛을 실패하는 장면이 담긴 청량 음료 광고를 찍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골을 넣지 못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데 무려 9번이나 연속해서 골을 넣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공을 던지면 들어가도록 자신을 강하게 조건화 시킨 것이다. 공이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공을 골대에 집어넣는 패턴이 조건화된 것이다. 레리 버드의 뇌를 검사한다면 분명히 공을 던지는 동작에 꽤 굵은 신경 경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감정의 강도를 높여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조건화 시킬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새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잘 해낸 자신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 담배를 끊었다면 금연 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담배 피우지 않고 하루를 보냈으면 바로 자신에게 보상을 주어라. 살을 빼기로 작정했다면 목표했던 35kg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1kg이 빠질 때까지도 기다리지 마라. 접시를 다 비우지 않고 음식을 남긴 순간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스스로 격려하라. 하나의 긴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짧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즉시 자신에게 보상하라. 당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걱정을 대신할 행동을 취할 때마다 또는 누군가가 안부를 물을 때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할 때마다 당신에게 보상하라. 당신은 이미 장기적인 성공에 필요한 작은 변화를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신경계는 변화를 큰 기쁨에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 살을 빼기로 했다고 해서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다고 해서 당신이 엘 맥퍼슨이나 멜 깁슨 같은 영화 배우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적 진보를 했다면
예를 들어 식욕을 참지 못해 가까운 맥도날드 가게로 달려가는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뛰었다면 그 즉시 자신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수시로 자신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 겨우 1kg 빠졌지만 여전히 뚱뚱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갈 길이 너무 멀어. 라고 말하면서 짧은 기간의 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폭식의 핑계로 삼을 수 있다. 새 행동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면 새로운 패턴을 조건화하는 과정이 빨라진다. 나는 최근 조건화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을 읽었다. 캐런 프라이어의 긍정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동물의 행동을 교정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사용한 방법과 너무나 흡사하다. 재미있는 것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조건화의 기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힘을 통제하고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는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활용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 수도 있다. 프라이어는 이 책에서 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한다. 사자에게는 채찍과 의자를, 말에게는 재갈을, 개에게는 목줄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고래와 함께 일하면서 고통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가 돌고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자 돌고래들이 그냥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긍정적인 강화 훈련의 힘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훈련으로 안 되는 것은 없다. 훈련으로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훈련은 부도덕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쁜 원칙을 파괴하고 좋은 원칙으로 재창조할 수도 있으며 인간을 천사처럼 끌어올릴 수도 있다. 마크 트웨인. 어떤 형태든 성공적인 조건화의 첫 번째 운영 원칙은 새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변화된 행동이나 감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화된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패턴은 감정과 행동이 강화된 결과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열쇠는 바로 그것들을 조건화시키는 것이다. 강화의 법칙. 어떤 감정이나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그 패턴은 자동적인 조건 반응이 된다. 반면 강화되지 못한 감정이나 행동은 결국 소멸된다. 우리는 긍정적 강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다. 칭찬, 선물, 새로운 자유 등이 보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강화를 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큰 소리로 나무라거나 체벌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보상이나 처벌이 강화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처벌이나 보상은 행동이 발생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해주는 것이지만 강화는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반응하는 것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적절한 타이밍이야말로 효과적인 조건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농구 경기에서 팀이 완벽한 플레이를 했을 때 감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잘했어 라고 외치는 것이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품평할 때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말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항상 지금 발생하고 있는 패턴에 강화의 감정을 연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법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몇 년이 지나도록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 행동 패턴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고통도 연결시키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뇌를 훈련시켜야 한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조건화시키고 끊임없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때로는 서로를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조건화시키기도 한다. 내 딸 졸리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조건화가 일어났다. 졸리는 학업, 춤, 연극에 참여하느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졸리가 매일 자신에게 전화해 주기를 원했다. 그녀가 바쁜 나머지 며칠 지나서 전화하면 그는 졸리를 매우 압박하며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그의 의도는 졸리가 더 자주 전화하도록 하는 것이었겠지만, 그의 강화 전략은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나무라는 것에 불과했다.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또는 다른 중요한 사람이 당신에게 더 자주 전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전화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다가 그들이 마침내 당신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이 비아냥대지는 않는가? 오, 마침내 전화를 주셨군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하곤 했는데 말이지.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그들은 당신에게 전화하는 것을 고통과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하는 일을 앞으로 오히려 더 피하게 될 것이다. 졸리의 경우 남자친구의 그런 패턴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에게 전화하지 않는 것도 고통, 전화하는 것도 고통이었다. 그런 부정적인 강화 패턴은 그들 관계 전체로 확산되었고 결국 예상대로 그들의 관계는 끝이 났다. 정말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막상 전화했을 때 당신은 기쁨으로 화답해야 한다.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누군가가 반복해 주기를 원하는 행동에 기쁨을 연결시켜라. 미국의 여러 회사들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동기 요인으로 삼는 부정적인 강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런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회사들은 머지않아 동유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동유럽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려움 속에 살다가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회사들이 구사하는 두 번째 주요 전략은 금전적 인센티브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고 보통 높이 평가되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인센티브 방식은 어느 시점이 되면 실제로 더 나은 근무 성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인센티브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계속 돈으로만 보상한다면 그들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마다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금전적 보상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금전적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회사는 직원들의 금전적 요구를 계속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의 발전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회사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그들은 인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일에 대해 열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게 된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압박보다는 개인적인 자부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인센티브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악, 보상과 처벌은 이성적 동물인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가는 박차이자 고삐 역할을 한다. 존 로크.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강화 계획을 세워라. 새로운 행동이나 감정 패턴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당신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 접시에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길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런 강화는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강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매번 같은 식으로 보상한다면 당신은 그 보상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보상도 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한때는 특별하고 즐거운 행동이었지만 이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항을 다닐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적선한다. 내가 자주 가는 공항 터미널의 한 곳에 털을 잡고 구걸하던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에게 얼마라도 돈을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매우 바쁘게 서둘러 그곳을 지나고 있었고 마침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돈이 없네요. 그는 언제나처럼 돈을 받을 거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화를 냈다. 기대하지 않은 기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즐거운 경험 중 하나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이른바 융통성 있는 강화 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돌고래 훈련을 예로 들어보자. 조련사들은 돌고래에게 처음 점프 훈련을 시킬 때는 돌고래가 스스로 점프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리고 점프를 하는 돌고래에게는 보상으로 먹이, 물고기를 준다. 돌고래가 스스로 점프할 때마다 먹이를 주면 돌고래는 자신이 점프를 하면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신경, 연상을 만들어낸다. 조련사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즐거움에 연결시킴으로써 돌고래가 계속 점프를 하도록 조건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다가 돌고래가 좀 더 높이 점프해야만 물고기를 준다. 조련사는 기준을 좀 더 높임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돌고래가 점프를 할 때마다 항상 보상을 받는다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노력을 100%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련사는 어느 때는 첫 번째 점프 후에 또 어느 때에는 다섯 번째 점프 후에 또는 두 번째 점프 후에 보상을 준다. 그러면 돌고래는 언제 보상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언제 보상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고래는 매번 점프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도 이 같은 이치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한 번 이기면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에 강한 기쁨을 연결하게 되고 그런 흥분과 기대감 때문에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도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훨씬 더 강한 기대감을 갖는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도박을 하면서 전혀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도박을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겨우 몇 번의 작은 보상,
그러니까 겨우 몇 번 이겨서 몇 푼의 돈을 회수한 경험이 언젠가 대박을 터뜨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 나쁜 습관, 흡연이나 도박 등을 몇 달 동안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해보자고 생각하고 다시 손을 댄 사람들이 오히려 옛 패턴을 더 강화하고 평생 그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운 담배가 당신의 신경계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오히려 옛 행동 패턴에 대한 신경 연상을 활성화시켜 옛 습관을 다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새 행동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변동 없는 일관된 강화 계획의 한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캐런 프라이어도 긍정의 교육학에서 돌고래에게 10번의 점프를 시키는 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캐런은 돌고래가 지속적으로 10번의 점프를 하게 하려면 매번 10번째 점프에서 보상 먹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강화가 일어나기 전에 너무 많은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돌고래가 매번 10번째 점프에서만 보상을 받는다면 돌고래는 이전의 9번의 점프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채고 높이 뛰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반응은 2주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문제는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 없이 늘 그런 상황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도록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직장에서 보수는 예상되는 일이다. 하지만 정기적 보수가 유일한 보상이라면 근로자들은 늘 예상되는 일, 즉 그들이 받는 보수만큼 최소한의 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표창, 보너스, 승진 등과 같은 깜짝 선물이 있을 경우 그들은 추가적인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깜짝 선물이 누구나 예측할 수 있거나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깜짝 보상을 다양화하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행동 강화를 위한 세 번째 도구는 이처럼 때때로 깜짝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깜짝 선물 제공은 행동 강화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고래에게 아주 가끔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서너 마리를 준다면 돌고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결국 돌고래는 예상을 뛰어넘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이 뛰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기업들도 가끔씩 예상보다 더 큰 보상을 제공하면 직원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당신의 자녀에게도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라. 깜짝 선물, 원리는 결과를 만들어낼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돌고래 조련사들은 돌고래처럼 동기부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12마리의 물고기를 사용할 것이다. 비록 그 동물이 물고기를 얻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물의 옛 패턴을 깨뜨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즐거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단지 동정심과 보살핌으로 갑자기 보상을 제공하면 새로운 수준과 유형의 행동을 하고 성과를 이루도록
그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행동을 즉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당신을 좌절시켰던 일에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게 반응하게 되었다면 그 순간 즉시 그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을 얻도록 하라. 그 행동을 하면서 웃어보는 것도 좋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이 강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신경계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한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당신을 웃게 만든 이미지를 시각화하면서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강한 감정을 갖거나 그에 대해 웃는 일이 더 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패턴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이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 즉시 그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라. 당신이나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장 원하는 종류의 보상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라. 목표를 달성하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감정적 보상도 좋다. 조건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일관된 결과를 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당신이 어떤 감정적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면 그 패턴이 조건화되고 자동화된다. 어떤 패턴도 계속 강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 첫 5단계까지 모두 배웠으니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자. NAC 마스터 6단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시험해 보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패턴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결정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렛대를 사용했다. 그리고 옛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때까지 조건화시켰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패턴이 앞으로 잘 작동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테스트 방법 중 하나는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좌절했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상황이 지금도 당신을 좌절시키는지 아니면 당신이 개발한 매력적인 새로운 감정 패턴이 그것을 대체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압박감을 느낄 때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면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책을 읽는다거나 달리고 싶다거나 당신이 조건화시킨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옛 감정이나 행동을 촉발시켰던 자극을 떠올려 보면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대안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패턴이 앞으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방금 일으킨 변화의 생태계도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 생태계라는 단어는 당신이 일으킨 변화로 인해 생긴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 마음에서 일으킨 변화들이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변화가 당신의 사업과 개인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당신의 현재 생활 방식, 믿음, 가치관에 새로운 패턴이 적절한지 확인하라. 당신이 개발한 새로운 성공 패턴이 지속적이고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새 패턴을 만들려는 당신의 시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1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1단계.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가 정말로 확실한가? 2단계. 성공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충분한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당신을 힘들게 만들 사람들에게 지렛대를 사용하라. 충분한 지렛대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면 3단계를 확인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지렛대도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창문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파리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신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왔지만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무엇보다 옛 패턴을 깨뜨려야 한다. 생태계 점검. 1. 옛 패턴에 고통을 완전히 연결시켰는지 확인한다. 예전 행동이나 감정을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드는가? 2. 새 패턴에 즐거움을 완전히 연결시켰는지 확인한다. 새로운 행동이나 감정을 생각할 때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느낌이 드는가? 3. 새 행동과 감정을 당신의 가치관, 믿음, 옳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일치시켜라. 새로운 행동이나 감정이 당신 인생의 가치관, 믿음, 규칙과 일치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4. 옛 패턴에서 느끼던 편안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새 행동이나 느낌이 아직도 옛 패턴에서 느끼던 편안함, 이익과 즐거움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가? 5. 미래 그리기.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옛 패턴을 갖게 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고 이제는 옛 패턴 대신 새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3단계까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생각되면 4단계로 이동하라. 변화하겠다는 당신의 노력이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4단계를 빠뜨린 게 분명하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들어가려는 새로운 대안, 즉 옛 패턴 못지않게 당신에게 힘을 주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대안을 찾아라.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했다면 당신은 이제 좀 더 창의적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롤 모델, 즉 당신이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라. 당신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면서도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즐거운 마음으로 새 패턴을 강화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5단계, 즉 조건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융통성 있는 강화 계획과 변동 없는 일관된 강화 계획을 모두 활용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새 패턴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NAC의 6단계는 관계와 관련된 문제, 사업에서 부딪히는 문제, 자녀들에게 소리치는 나쁜 습관 등 모든 변화가 지속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런 패턴을 바꾸려면 NAC 6단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1.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걱정 대신 무엇을 하고 싶은가? 2. 당신 자신에게 지렛대를 사용해 어떤 걱정거리가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한계점까지 가보라. 당신이 삶에서 실제로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나쁜 습관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얼마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그 즐거움에 대해 상상해 보라. 3. 옛 패턴을 깨뜨려라. 걱정이 들 때마다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패턴을 깨뜨려라.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막는다든지 큰 소리로 오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야 라고 외친다든지 해보라. 4.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대안을 만들어라. 걱정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수첩을 꺼내 즉시 할 수 있는 일의 계획을 써보라. 나가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달리다가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도 있다. 5. 새로운 패턴을 조건화하라. 그 새로운 생각,
행동이나 감정 패턴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엄청난 강도와 반복으로 연습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결과를 미리 상상해 보면 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강한 감정 강도로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패턴이 지속될 때까지 조건화시킨다. 6. 새로운 패턴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라.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라. 계약을 협상하는 데에도 NAC 마스터 6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 1. 첫 단계는 먼저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동안 당신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또 상대방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이 계약이 쌍방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지렛대를 사용해 상대방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을 고통과 연결시키게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기쁨과 연결시키도록 하라. 3.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믿음이나 생각의 패턴을 깨뜨려라. 4. 쌍방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쌍방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라. 5. 그 대안이 가져다 줄 기쁨과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6. 그 대안이 쌍방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윈윈 상황이 되는지 확인하라. 그렇다면 성공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한다. 이 원칙은 또 아이들에게 방을 청소하게 하거나 결혼 생활이나 회사 업무의 질을 높이고 싶거나 직장 일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싶거나 당신의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사용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이 6단계를 약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을 기억하라. 충분한 지렛대를 사용해 옛 패턴을 확실하게 깨뜨렸다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조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담배를 끊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옛 패턴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는데 6살 난 딸이 걸어 들어왔다. 딸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확실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다. 딸아이가 울며 소리쳤다. 아빠, 제발 아빠를 죽이는 일을 당장 멈추세요. 딸아이의 이 울부짖음으로 그는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그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얘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니? 하지만 딸아이는 계속 울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얘야, 아빤 자살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담배를 가리키며 계속 울었다. 아빠, 제발 아빠를 죽이는 일을 멈추세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살아 계셔야 해요. 그는 그동안 수십 번 담배를 끊으려 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딸아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은 채 아빠의 심금을 울렸고 즉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 이후로 그는 담배가 주는 것과 똑같은 즐거운 느낌을 주는 여러 대안을 찾아냈다. 사실 NAC의 첫 세 단계만 수행해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는 충분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지렛대를 사용하여 옛 패턴을 깨뜨리기만 한다면 삶은 당신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렛대가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새로운 패턴을 찾고 그것을 조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그것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변화를 위한 NAC 6단계를 모두 알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